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자본시장그룹의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오늘 첫 시간은 경제로 시장 읽기라는 코너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코너는 이제 경제를 통해서 시장이 이제 어떻게 해석되는지, 특히 시장 참여자들이 경제 뉴스, 이벤트들을 어떻게 시장에 접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제 FOMC 회의라는 건데요. 이번 주 이제 미국 연준이 중앙은행 회의죠. FOMC가 어떤 이벤트를 갖고 어떤 특성을 갖고 이 이벤트를 통해서 시장이 무엇에 주목하는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대해서 패드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 FOMC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FOMC 정례 회의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 FOMC라는 거는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라고 해서 연방 공개시장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의 시장이 열렸다라는 부분, 시장에서 공개하면서 커미티 위원회가 이제 설정됐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이 FOMC 정례회의는 6주에 한 번씩 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들이죠. 이 총재들이 통화정책,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커미티에는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FRB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 연방준비제도 FRB는 미국의 중앙은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BOK라 해서 한국은행이 있고요. 일본은 뭐 일본중앙이라 해서 BOJ처럼 단축해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을 FRB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투표권이 있는 위원이 있고 없는 위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 결정권이 있는 사람을 투표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투표권이 있는 위원은 모두 12명이 있습니다. 이 12명에는 FRB 이사, 그러니까 중앙은행 총재를 구성하는 이사죠. 연준 이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사가 7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 지방 연방준비은행에 5명으로 구성이 돼서 모두 12명이 통화정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5명 중에서 뉴욕 연은 총재, 그러니까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당연직으로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12개 주요은행 중에서 나머지 11개는 없을 수 있지만 이 뉴욕 연은 워낙 크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그 투표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1개 지역 중앙은행들 총재 중에서 4명의 위원이 순차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뭐 2년에 한 번씩 투표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연준 이사 7명, 그리고 뉴욕 연은 총재, 거기다가 지역 연은 총재 4명 포함해서 12명이 6주에 한 번씩 정례회를 갖춥니다. 특이한 점은 매월이 아니라 6주에 한 번씩 정례회를 갖는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1년에 모두 8번 걸쳐서 정책을 결정하고요. 이 FOMC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이제 3월 회의는 20일과 21일에 회의가 있습니다. 이 정책 결정은 한국 시간으로는 이길 새벽 4시, 그러니까 21일 목요일이죠. 새벽 4시에 있고요. 서머타임 있을 때는 뭐 3시에 발표되는데 이 4시가 되면은 제일 먼저 FRB 홈페이지에 통화정책 결정문이 올라갑니다. 이 통화정책 결정문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곧바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죠. 지금 현재는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인데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정책 결정문 공시에 이어서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목요일 날 새벽 4시가 전후가 되면은 미국 뉴욕 증시가 이제 장중에 이제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상당한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예상대로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상과 다르게 정책이 나올 경우에 뭐 주식이 상당 부분 크게 움직인다든가 금리가 상당 부분 움직이죠. 외환시장도 마찬가지고 또한 4시 이후에 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실시간으로 이제 보도가 되는데 이 내용에 따라서 또 혹은 문구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FOMC 회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FOMC 의사록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통화정책 결정 이후에 보통 3주 후에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그래서 회의 참가자들 그리고 회의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 모두 포함해서 각 연준 인사들이 어떤 식의 발언이 있었느냐, 뭐 금리를 인하한다든가 금리 인상한다든가 아니면 미국 경제가 좋다든가 나쁘다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FOMC 이전부터 시장은 상당히 경계를 하고요. FOMC가 끝나는 순간에도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FOMC 끝났다고 하더라도 3주 후에 FOMC 의사록도 내용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하죠. FRB 제도라고 하는데 다른 중앙은행들은 중앙은행이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은 FRB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FRB 제도는
페더럴 리저브 보딩 오브 가버너라고 해서 사실상 이제 한 개의 중앙은행이 아니라 여러 개의 중앙은행들이 모이고 그 중에서 또 중앙은행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은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 시스템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연방 준비 시스템,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중앙은행 밑에는 연방이사회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연준이사들, 19명의 연준이사들, 가버너가 있고, 또 12개의 지역은행들이 또 있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샌프란시스코 중앙은행, 뭐 애틀란타 중앙은행, 여러 개의 중앙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은행들을 통해서 이 페더럴 오픈 마켓 커미티라고 해서 FMCA가 6주마다 개최가 되는 거죠. 이 중앙은행들과 그 다음에 지역은행들, 이 FRB 제도가 하는 역할은 5가지 정도로 보통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통화 정책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금리 그에 따라서 시장 금리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주식이나 아니면은 다른 외환 시장도 움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역할이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제도를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세 번째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인사 중에서 한 명은 부의장이 보통 연준 그 금융감독 시스템을 관리를 하는 역할이 있고요. 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급결제 시스템. 이건 뭐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마찬가지로 지급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소비자 보호 시스템이 또 보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금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금융기관을 규제하고 감독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FRB 제도 자체가 여러 개의 중앙은행들이 있지만 한 개 중앙은행이 전체 중앙은행의 정책을 결정하면서 전반적인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FOMC가 왜 중요하냐라는 부분인데요. FOMC가 중요한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자체를 결정하는 회의다 보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자체가 글로벌 중앙은행의 벤치마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금리를 따라 올리는 성향이 있고요. 또 금리를 내린다면 또 똑같이 이제 금리를 내리면서 그 금리 차를 좀 유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뭐 과거에도 수없이 많은 경험이 있었죠. 최근에도 마찬가지지만 2001년 마이티 버블 붕괴 때는 경기가 망가지면서 미국 중앙은행 FRB가 금리를 내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또 금리를 내렸고요. 또 아시다시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이제 제로금리까지 내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금리를 내렸습니다. 최근에죠. 2022년,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2020년 코로나 붕괴 때 코로나 발생하면서 제로금리가 내렸다가 2022년에 이제 금리를 올려도 되겠구나 하면서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뒤따라서 유로도 금리를 올렸고 물론 이제 한국은 그보다 먼저 금리를 올렸죠. 그래서 사실상 FOMC 회의를 주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전 세계적인 금리에. 그리고 이 금리는 전 세계적으로 채권과 주식, 외환시장 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금리, 국채금리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또 주식시장에는 금리를 뭐 아시다시피 금리하고 역상관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면 주식이 올라간다든가 외환 쪽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를 통해서 원달러 환율이 움직인다든가 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이 기준금리가 움직이면서 시장금리, 거기다가 주식시장, 채권시장에 외환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FOMC 회의를 주목하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번 FOMC 회의 때마다 시장은 상당히 좀 어떤 결정을 내릴 거냐라고 주목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뉴스나 아니면 언론 기사를 보면은 뭐 패드 위원들이 매파다 아니면 비둘기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매파와 비둘기라는 부분은 매파는 이제 호키시라는 것, 그러니까 상당히 공격적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비둘기라는 건 도비시하다는 건 상당히 좀 온건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가 총 12명 위원이 이제 결정을 하고 총 19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 12명 위원들이 어떤 성향을 갖느냐에 따라서 금리에 대해서 더 올릴 거냐 아니면 금리를 뭐 내릴 거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 인사 7명 중에서 이제 보시면은 투표권이 있는 12명 중에서 N은 이제 뉴트럴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H 같은 경우는 호키시 매파고 D는 이제 비둘기파인데 이건 이제 구글 이미지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이죠. 대표적인 제롬 파월 의장이
뉴트럴입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이다라는 거죠. 경제와 시장에 대해서 중립적이고, 그다음 필립 제퍼슨 같은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도 중립적이고, 마이클 바 같은 경우도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매파 성향을 갖고 있는 게 이번에 올해 이제 투표권이 갖고 있는 마이클 보웬이나 아니면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이제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매파적으로 좀 구분이 되고요. 또 리사 쿡이나 아니면은 아드리아나 쿠고라 같은 경우는 또 비둘기파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준 인사들이 과거에 어떤 논문을 썼는지, 그리고 시장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거에 따라서 공격적이냐 아니면은 좀 온건하냐라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매파가 많아지면은 금리 인상에 되게 좀 공격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발언을. 그리고 비둘기파 같은 경우에 이 의원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보다는 경기나 아니면 시장에 조금 더 온건한 성향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올해 2024년 그 FOMC 투표권 12명 중에서 중립 성향이 5명, 제롬 파월 의장 포함해서 5명 있고요. 그 다음에 매파 성향이 한 4명, 비둘기파 성향이 3명 위원으로 좀 구분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위원들 같은 경우는 발언이나 아니면은 성향에 따라 약간 바뀌긴 하는데, 그래도 시장에서 봤을 때는 중립이 조금 우세하고, 그 다음 매파, 그 다음 비둘기파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준 인사들의 성향으로 본다면 올해 이제 연준 시장에서 기대하는 연준의 금리 인하는 상당히 늦춰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파와 비둘기가 무슨 의미냐라는 거는 연준의 성향이 상당히 공격적이냐 아니면 좀 온건한 것이냐라는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이제 위원들 성향을 이제 평가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FOMC 회의에서 또 주목하는 부분이 통화정책 결정문에 내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또 이후에 있을 이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과거에도 보면은 파월 의장이 발언 하나 또 문구 하나에 시장이 많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3월 FOMC에서 파월 의장에게 또 뭐 기자회견이 좀 있을 거고요. 아마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질문이 아마 기자들의 질문이 있을 건데, 파월 의장이 어떤 문구를 얘기를 할 거냐, 발언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달 이제 회의였죠. 사실상 이제 3개월 전에 회의에 있었을 때 그 미국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신호가 좀 있었습니다. 기존에 올해 이제 2024년 연말 목표금리에서 5.1에서 4.6으로 낮췄는데요. 그때 첫 번 발언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혹시라도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났다라고 시장이 해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금융 시장이 좀 환호를 했습니다. 주식이 좀 올라가고 채권 금리 내려가고. 그래서 이번에도 3월 FOMC 결정문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이후에 있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문구, 혹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가 좀 있다면 아마 금융 시장이 좀 환호할 수 있고요. 반대로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론이나 아니면 금리 인하를 좀 언급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상당히 실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3월 FOMC에서는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매 분기마다 3월, 6월, 9월, 12월 달에 연준 위원들의 경제 전망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SEP라고 얘기하는데, 이 SEP는 연준 위원들이 미국 경제 성장률, 그 다음에 뭐 실업률, 물가 상승률, 그리고 최종적으로 금리를 올해 말 어떻게 유지할 거냐, 가져갈 거냐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FOMC에서 내용도 중요하고, 뭐 파월 의장 기자회견도 있지만 또 하나 주목하는 부분이 작년 이제 12월 달 경제 전망에서 얼마나 3개월 만에 경제 전망이 바뀌었느냐라는 부분도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이 경제 전망에서 또 주목하는 부분이 결국에 시장에서 가장 궁금한 거는 올해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이제 보통 점도표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도트 플랫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도트 플랫 같은 경우가 지난번 12월 달 같은 경우가 기존에 이제 5.1에서 4.6으로 낮아졌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가 좀 있었다라고 해석이 됐습니다. 이번에 아마 3월에서도 SEP 같은 경우는 바뀔 것 같은데, 최근에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고용도 상당히 좋았고요. 물가도 여전히 높았고, 소비 지표나 생산 지표도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이번 3월 FOMC에서는 연준의 경제 전망들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12월 달 같은 경우는 2024년 성장률을 1.4% 제시했는데, 최근에 컨센서스가 2.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망이 만약에 상향이 된다면, 그렇다면 연준이 금리를 낮게 유지할 가능성이 좀 적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트 플랫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대로 성장률과 뭐 금리 전망 그대로 유지한다면 시장은 상당히 좀
환호할 가능성이 높고요. 여전히 도비시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경제 전망 성장률을 올리면서 금리를 우리는 좀 높게 유지할 거야라고 좀 호키시하게 얘기를 한다면 시장은 상당히 좀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포인트는 이번 3월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의 경제 전망이 얼마나 수정이 될 거냐, 그리고 올해 말 점도표가 얼마나 조정이 될 거냐라는 부분도 꼭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FMC에 대해서 좀 여러 개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에서 이에 따라서 환율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달러 스마일이라는 그림인데요. 달러의 강세 배경과 그 다음에 약세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 달러의 어프리시에이션, 그러니까 강세 요인은 뭐 두 가지가 있죠. 세계 경제가 상당히 어렵거나 아니면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거나 달러가 안전자산일 때도 달러 강세 요인이고요. 반대로 이런 것들이 지나면 달러가 약해집니다. 너무나 강세로 가면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고서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미국 경제가 슬로우해지고 연준이 약간 도비시해지고 금리를 낮춘다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리세션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 선호 심리 강해지면 달러 약해집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강세였습니다. 달러 강세였던 이유는 위험 회피보다는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렸죠. 0.25에서 시작해서 5.5까지 상당부 올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호키시한 페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ROW는 레스트 오브 월드, 다른 나라들이 정책을 유지하거나 그 다음에 이징한 거는 이제 완화적이었다라는 부분이라서 사실상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금리 차가 상당히 벌어졌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징했던 국가는 일본 엔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여기서 중요한 이제 호키시안 페드와 도비시안 페드가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가 연준인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 금리 인하할 거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호키시안 페드보다는 약간 도비시안 페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3월 FOMC에서 페드 위원들, 페드 경제 전망이나 아니면은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혹은 아까 얘기했던 점도표, 이런 것들이 호키시하지 않고 도비시하다면 그거는 이제 달러 약세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에 올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준이 언제쯤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거냐라는 부분이고요. 아마 내리기 시작한다면 이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해서 시장이 기대를 할 겁니다. 그거는 대표적인 이제 도비시한 페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의 도비시한 페드를 좀 기대할 수 있다면, 아니면 그런 힌트가 나온다면 이 부분은 달러가 약세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FOM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 최종적으로 뭐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쪽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3월 FOMC에서 통화정책 결정문, 연준위원들의 통화정책 결정문과 연준위원들의 경제 전망, SEP, 그 다음에 연말 목표금리의 변경, 점도표죠. 그 다음에 제롬 파월 의장의 문구, 그러니까 발언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보시면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주에 가장 빅 이벤트였던 FOMC 회의에 대해서 뭐 FRB 제도나 아니면 회의 내용, 그리고 회의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해하시는데 조금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또 경제로 또 시장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좀 가져올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금리 얘기, 그 다음에 양국의 금리차 환율,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시장 읽기의 이코노미스트 문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